네, 이브닝쇼 인기 코너죠.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원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일주일 내내 이게 뭐 화제였어요. 그랬더니 다 우리 또 대표님도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갖고 예. 네, 근데 주제가 그거예요. 이 트럼프라는 인물 뭐 2016년에 나왔을 때 훨씬 더 충격적이긴 했지만 예. 도대체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 그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기는 했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예. 하시겠다라고 해서 또 우리 홍기빈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예. 트럼프가 상징하는 미국과 지금 현 시대 어떤 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요 앞시가 돼서 네네. 그 위스콘신 대학교 네네. 선생님이랑 그 말씀 나눈 걸 들으니까 4년 후에 그 트럼프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확신하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네네. 것 같아요.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써놔야 돼. 그러면은 4년 후에 봐야지. 트럼프라고 하는 그 인물이 참 간단하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잘 얘기 안 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 투표하기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거의 그러니까는 크게 격차가 있었는데 네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굉장히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점을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 좀 창피하니까 그 예측한 거 샤이 틀려가지고 좀 말하기가 창피해서. 말하기 네. 창피해서 잘 안 얘기들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요번에 뭐 지금 뭐 바이든이 꼭 이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결과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착목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이 사람이 48%의 표를 얻었느냐. 아까 보니까는 지금 끝까지 세 봐야 되겠지만 네네. 오바마 대통령이 얻었던 표보다 많을 거라고 그래요. 표 자체 득표 예, 수 예. 자체로는 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라는 인물이 하도 변칙적이고 이게 어릿광대 같은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별중난 인물로 뭐 미키마우스 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전국 투표에서 48%의 표를 득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 48%라는 실체를 가지고 확고하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놨다라고 사실 네네네. 봐야 되고 요번에 하원 선거에서도 또 이 사람 그러니까 이 트럼프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네네.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또 당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공화당 내에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분명히 하나의 그 분명한 어떤 그 자리를 잡았고 이 사람은 그리고 이 4년 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잃을 것이 없어요. 옛날에 포드 대통령이라든가 카터 같은 사람들은 이 자기의 그 체면과 정치인으로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창피한 짓은 안 하는데 이 사람 뭐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이가 좀 많은데. 뭐 끄떡 없습니다. 그럼 뭐 바이든도 많잖아요. 하긴 그러네요. 사실은 지금 바이든 나이랑 똑같네요. 그럼요. 예. 아니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네. 그 퓨 리서치라는 데 있잖아요. 네, 예. 여론조사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서 내놓은 자료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공화당과 트럼프가 만약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 누구 편을 들겠냐라고 예. 물어봤더니 60%에 달하는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편을 들겠다는 대답을 맞습니다. 했었어요. 예. 그게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하고 직접 연결이 돼 그게 있어요. 4년 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때는 사실 뭐 진짜 저 사람 그냥 찍을 사람 이상한데 없어서 그냥 그냥 클린턴은 트럼프입니다. 못 찍겠고 그래서 예. 찍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공화당은 어떻게 보면 장악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네네.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게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뭐 트럼프가 이런저런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뭐 항소를 하겠다, 네네. 뭐 재검표를 요구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꼭 어떤 그 구체적인 결과를 내기보다도 지지자들을 결집시켜가지고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어서 자기 정치사를 계속 아하. 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라고 봐야 장외에서도 되겠죠. 계속 만약에 뭐 지금 뭐 결정이 난다면 예, 장외에서도 그렇습니다. 계속 하겠다. 그럼요. 예. 그런 얘기 있군요. 뭔가 좀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들어가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트럼프에 대해서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었던 얘기가 그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전해주는 얘기인데 네네. 미국의 어떤 평범한 어떤 그 여성이었는데 중년 여성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냐면은 영어로 he speaks his mind.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솔직하게 자기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재주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말로 하는 게 대단한 재주가 아닌데 그 얘기 뒤집어 얘기하면은 다른 정치인들이나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 미국의 평민들이 어떤 구역질을 느끼고 있는지가 아하. 거꾸로 표현이 된 거죠. 음.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요거를 얘기하는 게 오늘의 저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치학에서도 잘 안 가르치는 개념인데 사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국가 이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국가 또는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몇 개의 원리가 있습니다만 조직하는 원리가 제일 중요한 원리가 국가 이성이라는 원리하고 민주주의라는 원리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이게 균열을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갈라지고 있어요. 정치 사선 제일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아주 근본적인 변화 때문에 나타난 네. 인물이 트럼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이성 레종됐다. 예, 레종됐다. 그 프랑스 말로 레종됐다라고 네네. 하죠. 그러니까 이걸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짧게 설명을 하자면요. 한 16세기, 17세기 정도부터 그 전에 국가는 종교적인 규칙이라든가 도덕적인 규칙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왕이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조선시대 왕도 그랬죠. 그런데 한 17세기 정도부터 근대 국가는 국익, 국가 이익이라는 것만 추구해야 되니까 뭐 양심도 지킬 필요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이 오로지 국가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가의 독자적인 합리성이 있다. 네. 이게 국가의 이성이다 그래갖고 레종됐다. Reason of State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발현이 된 게 30년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예. 리슐리에 재상이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 리슐리에 재상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프랑스는 국교 카톨릭 예, 국가이기 예. 때문에 그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예.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예. 사실 신교 쪽에 붙죠. 그러니까 본인이 추기경인 주제에 네. 신교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그 결과로 나왔던 베스트팔렌 조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하나의 어떤 유닛이 돼서 모여서 네. 만들어낸 예, 정말 예.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근대적인 외교적인 예. 합의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이성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근대 국가를 이루는 가장 밑에 있는 초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무조건 국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독자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 18세기까지는 절대왕정이었잖아요. 국가 이성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18세기까지는 군주의 논리였었어요. 네. 절대 군주의 논리였는데 19세기가 되면은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민주주의가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 이익으로 조직되는 조직이냐 아니면 민주주의 원리로 조직되느냐에 대해서 모순과 갈등이 나오게 돼요. 어려운 얘기 하신다. 좀 어려워지죠. 근데 여기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헌법이 네. 그 참 놀라운 성과를 이룬 건데 이 두 가지의 논리가 최대한 충돌하지 않게 그러니까 다수의 횡포로 인해서 국가 이익을 해치는 일도 최대한 막고 또 국가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가지고서 민의가 그 수렴되는 걸 막는 일도 최대한 막으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게 미국 헌법이라서 그 인류 역사상 아주 굉장한 걸작으로 남아 있죠. 걸작인 걸작인데 예. 너무 얼기설기설하고 그 시대의 최고 지성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기는 예. 한데, 그렇죠. 네, 그 시대의 지성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지금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 많기도 지금 하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너무 낡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름 말하니까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일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집권을 했을 적에 국가 이익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같은 것도 탄압할 수 있고 또 이런 약자들이 희생당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노사관계를 아주 끔찍하게 만들었었고 이런 면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면은 국가 이익 앞에서 딴소리 하지 마라. 말만 하면 공산당이다. 그래서 입을 눌러버렸죠. 그게 이제 국가 이성의 논리인데요. 네. 이제 80년대 말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라는 국가이익이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정당 90년대 2000년대에 있었던 모든 정당들이 경제 성장을 약속합니다라고 해서 표를 얻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하고 경제 성장이라는 국가 이익이 하나로 결합된 형태로 있었던 게 90년대랑 2000년대 국가였었어요. 이렇게 민주주의가 국가 이익하고 잘 결합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치의 묘다. 뭐 이렇게 정치의 안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이 뭐 다른 국가들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 국가들에서 먼저 좀
뭐 모범적인 네. 그 예시로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거든요. 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함께 이루는 국가가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찾아오기 힘듭니다.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뤄냈다고 해서 롤 모델처럼 여기는 국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네. 이제 그 트럼프가 왜 나왔는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가 이래서 그 미국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의 헌법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민주 헌법이라는 게 그래서 국가 이익의 논리하고 민주주의 논리하고 잘 이렇게 결합을 시켜놨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지게 된 게 지구화 때문이에요. 세계화. 90년대 이후에 세계화가 벌어지면요, 지구화 세계화가 벌어지면은 모든 나라들이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화가 우리의 국익이다라고 내걸고 그걸 다 어쩔 수 없다, 우리 다 지구화해야 된다, 이걸 다 표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국내 민주주의하고 잘 일치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유명한 곡선인데 혹시 브랑코비치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그린 곡선인데 코끼리 곡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끼리 곡선. 예. 잘 모르겠는데요. 예, 코끼리가 부하고 이렇게 코를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 이렇게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제일 잘 사는 사람하고 제일 못 사는 나라에 제일 못 사는 사람까지 전 세계 인류를 놓고 그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 소득 증가율을 갖다 그려본 건데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뭐냐면은 지난 지구화 기간 동안에 좀 못 사는 나라에 못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래갖고 코끼리 등처럼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네. 근데 누가 제일 그러면은 이 지구화 상황에서 피를 받느냐 소득이 거의 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중하층 계층이 거의 소득이 안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아주 잘 사는 슈퍼리치들 있죠. 이 네.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늘었으니까 이게 그쵸. 코끼리 곡선이 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지난 한 20년 동안의 지구화라고 하는 게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나 중산층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다 없어지고 일자리 중국에 다 뺏기고 실제로 그랬든 안 그랬든 이런 피해 의식에 쩔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국가에선 뭐라고 그러냐면 오바마라든가 민주 클린턴이나 나와가지고 계속 지구화해야 된다, 경쟁력 올려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놈의 국가 이성이 우리의 민주주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불만과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지구환이 뭐니 하는 소리 하나 떠드는 사람들은 저놈들야말로 공산당이다. 그래갖고 이 현존하는 국가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용어만 어려운 용어만 써가지고 이 짝짝꿍들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할리우드에 있는 유명한 배우들, 도시에 있는 저 진보주의자들, 네. 그 다음에 대학에 있는 교수들, 대학원생들, 그 다음에 대기업 주주들, 그 다음에 그 뉴욕 타임스니 CNN이 하는 매체들, 얘네들이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지금 국가를 갖다가 완전히 하이제크 이게 납치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국가 상태니까 이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국가 이성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이 그 사람들한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트럼프라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네. 그걸 할 때 그 교수님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그 피케티 교수가 네.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다녔어요. 피케티 교수가 2018년에 내놓은 논문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네. 논문이 지금 지난번에 나왔었던 자본과 이데올로기 한 네, 챕터로 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논문의 원제는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에서 브라만 레프트 그렇죠. vs 머천트 라이트.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딱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비교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화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떤 일하던 공장인 이런 건 전부 다 뭐 중국인의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예. 그리고 자기네들은 일할 것도 없고 사실 이 블루칼라 워커들이 민주당의 대대적인 지지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니온이나 이런 데가. 예. 그러면서 저 앞에 그 중앙에 있다고 하는 오바마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예.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이제 좌파라고 심지어 얘기를 예. 했었던 사람들은 무슨 뭐 성소수자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환경 이야기하고 낙태 있고 이야기하고 네, 있고. 그럼 뭐 예. 나의 상관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폴리티컬 코렉트네스를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쟤네는 우리 편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렇죠. 지금은 어디로 가 있는 거야 하는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렇죠. 아까 말씀한 예. 것처럼 예. he speaks his mind 예. 예. 그 얘기를 맞습니다. 하니까 그게 딱 캐치를 한 게 아니냐.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인데
그래서 그 트럼프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많죠. 보면은 브라질에도 있고 그러니까요. 헝가리에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영국에서 벌어진 브렉시트 사태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맞아요. 논리가 브렉시트를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빨리 빠져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버밍엄이라든가 그 영국 북쪽에 그 못 사는 지역 네네네. 있잖아요. 여기는 지구화 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못 살게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잘난 체하는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반감이 너무너무 세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강남 좌파라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리무진 좌파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표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피케티는 브라만 좌파라고 했는데 예. 지난번 영국 총선에서도 그래서 레드월 무너졌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 노동당이 지키고 있었던 그렇죠. 그 지역이. 예. 거의 다 무너졌죠. 예.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서 그 브라만 좌파 이야기 제가 뭐 그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태인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그 지구화라든가 이거의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이 분노가 생기면 보통 좌파 세력이 득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지난 20년 동안 독특하게 벌어지는 일은요. 좌파가 등장한 게 아니라 급진 우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불평등의 분노를 대변하는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저걸 하느냐. 복잡하면 공산당이다. 말 많으면 공산당이다. 무조건 쉬운 언어로 내게 빵과 일자리와 네. 살 수 있는 미래의 꿈을 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부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부응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다 내주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탈리아에 있는 오성운동 같은 경우도 이건 우파 좌파 말하기는 애매한 집단인데 네네. 그러라든가 좌파들도 없지 않아요. 이른바 포퓰리즘 좌파라고 그래갖고 그리스의 시리자라든가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사람들도 이 복잡한 국가 이익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포퓰리즘의 논리에 호소하는 그런 특징들은 다 가지고 있죠. 사실 프랑스 마릴 르펜 내셔널 프론트 같은 경우도 예. 이민 얘기를 하니까 극우 포퓰리즘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예.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사회 정책 뭐 이런 거는 예. 굉장히 복지 정책 얘기를 많이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되게 다른 결이죠, 그러면. 그렇죠. 다른 게.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파냐 좌파냐라고 하는 틀로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 정치적 네. 지형인데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흐름 지구화로 해서 맹글어진 이 근대 국가에서 국가 이성하고 민주주의가 분리되는 사태 있잖아요. 이때 분리되는 걸 보면서 느끼는 사람들의 분노,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분노를 대변하고 활용하는 전형적인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없어진다. 예. 사회가 좀 혼란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러면 되겠죠. 네. 이 사람 이런 급진 우파가 사라지는 경우가 네. 이게 처음이 아니었고 1930년대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20년대 그 국가라고 하는 게 전혀 경제의 자유방임 국가였고 너무 사람들 진 빠지고 지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국가라면 이를 갈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그래서 이제 높게 평가를 받는 건데 국가의 성격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폰만 잡고 법만 지키는 게 그 대수가 아니고 사람들의 힘든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적극적이고 유능하면서 그 대화가 통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거였고 그 파이어 챗 사이드라고 그래갖고 그 파이어 사이드 챗이라고 그래갖고 라디오에서 계속 방송 같은 거 하고 네네. 그랬죠. 이렇게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처럼 이렇게 유능하고 따뜻하면서 강한 국가를 만든다면은 이런 불신은 사라지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근데 아까 말한 그 지금 있는 지구화가 만들어낸 지금 세계의 어떤 불평등이라든가 이 모순이 존재하면은 트럼프 같은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먼저 들은 게 아닌가 아니면 마음을 읽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이든 측에서 그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예. FDR 같은 그런 예.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그걸 벤치마크로 삼아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FDR은 워낙에 존경받는 그렇죠. 역사 속에 몇 안 되는 정말 꼽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생각. 16년 하고 싶은가 보죠. 법상으로 안 됩니다. 헌법이 고쳐져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미국 대선을 맞아서 또 우리 홍기빈 대표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고 민주주의와 이제 국가 얘기를 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민주와 애국과 민주인가? 그게 갑자기 이걸 까먹었어. 애국과 민주도인가? 민주와 애국. 그 예. 오그마이지라는 일본 쓴 책인데 예. 민주와 애국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토로한 예. 그런 책이더라고요. 전후의 일본에 대해서. 전후 일본에서요. 예. 예. 그래서 국가주의가 그러니까 핥히고 온 상처를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나. 예. 그래서 이게 뭐 물론 트럼프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로 인해서 불거진 이야기지만 예.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 네. 덧붙여서 얘기하면요, 민주주의를 이상화시키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 데이비드 런스만이라고 하는 그 정치학자가 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떤 민주주의라는 이상적인 형태가 있어서 그걸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는 옛날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다른 민주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그래요. 다른 민주주의로.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에 너무 큰 환상이나 이상 같은 걸 그 낭만적인 이상 같은 걸 품는 것도 좀 위험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지연인가요? 지연박님. 오늘도 이과생은 힘듭니다라고 아, 문과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또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 대표님과 함께 또 오랜만에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이야기. 다음에는 네. 가볍고 쉬운 얘기 하겠습니다. 이과 얘기 좀 갖고 와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함께 트럼프로 바라보는 지금 어떤 전 지구적인 상황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